저는 오늘 중동노래방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이동규진 말씀파리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는 부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이 영화를 부천영화제에 고른 사람이고요. 이제 개봉하고 나서는 이 영화의 프로 도우미로, 이 영화의 관객과의 대화의 프로 도우미로 지금 한 번 하고 오늘 두 번째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평일에 이 늦은 시간까지 영화 끝나고도 안 가시고 식사를 다들 하셨나 봐요. 네, 끝나고 안 가시고 관객과의 대화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여기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직접 자신의 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일어나면은 다 일어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중동 노래방에서 하숙 역을 연기한 유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개봉한 지 한 일주일 좀 됐는데요. 관객분들 뵐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SNS 같은 거 후기 남겨주시는 거 열심히 읽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마주보고 대화하는 건 좀 다르니까 많은 얘기 해주시고요. 우리 좋은 얘기 나누다 갔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동 노래방을 연출한 김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도우미, 진짜 프로도우미 김나은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절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마이크 테스팅 알았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동 노래방에서 전박이 역할로 연기했던 방준호 미스터 팡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별로 반응이 시큰둥하네요. 영화 잘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촬영하는 내내 대사 한마디 없이 정말 여름 그 무더운 세트장에서 머리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결과도 물론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보시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시는데 일단 자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제일 부러우시죠? 배송 배우랑 자리를 배우분들이 모여 있어야 사진 찍는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희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혹시 중동 노래방 오늘 처음 안 보고 혹시 두 번째나 흔히 말하는 N차 관람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보통 관객과의 대화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평론가나 다른 분이 영화에 보고 얘기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있고 영화를 직접 만든 제작진과 출연진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있거든요. 보통 오늘 같은 이런 자리는 저같이 진행하는 사람이 할 역할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를 만든 출연진과 제작진과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아니면 의견 등등 다양하게 있다가 손을 들면 기회를 드리고 혹시 오늘 질문하시는 분들께 드릴 선물이 있나요? 없죠? 네. 오늘 전원한테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나가실 때 미니 마이크고요. 네. 그거를 번호를 주지 말아볼까?
그래서 그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궁금하신 분은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먼저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그냥 감독님께 먼저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전에 한번 같이 진행을 했었지만 사실 이게 한국 관객 만나기 전에 외국 관객을 먼저 많이 만났었잖아요. 뭐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외국에 좋은 영화들 많이 봤다고. 네, 그렇죠. 스페인의 시체스 영화제라고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을 다녀오셨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혹시 그 외국에서 본 그 외국 관객들의 반응 그리고 한국 관객의 반응이 혹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외국 관객들의 반응이나 한국 관객의 반응 중에 감독님이 뭐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른 게 혹시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중동 노래방을 가지고 제가 작년쯤에 미국, 스페인, 그리고 영국, 스위스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근데 각각 영화제가 좀 특색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스위스 블랙 무비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영화인데 질문하는 그 수준이 높다 낮다가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정치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동 노래방에 나오는 그 아픈 분들 얘기를 뭐 한국의 상황 세월호를 빗대어서 그런 의도가 있었냐? 뭐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질문이 우리나라랑 차이점 여쭤보죠. 네, 뭐 혹시 외국 관객이 보기에는 이 중동 노래방이 어떻게 보일지가 좀 사실 궁금해서. 그러니까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일단 제가 언어가 안 통하니까 되게 좀 한국보다 진지하게 보시는 것 같았고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개그 코드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 그 영화가 생각보다 좀 진지하게 보신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확실하지 마. 너의 방귀가 냄새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거. 뭐 이런 개그 코드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운드로 웃음은 터지는데 그 뉘앙스는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 분 배우께도 그 기회 한 번씩 드리고 바로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각자 맡은 캐릭터랑 영화를 끝내고 관객에게 선보이고 나서 지금의 캐릭터,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영화를 본 관객과의 대화니까요. 관객 입장에서 완성된 영화를 본 느낌을 사실은 저도 제대로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 입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에 완성된 영화를 자기가 연기한 파트를 포함해서 완성된 이야기의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의 한 명으로서 그 느낌은 어떤가요? 일단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모두 글이랑 영상이랑 느낌이 완전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글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연기로 표현할 수 있을까 했던 장면들이 많았었고 또 하숙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갖고 있는 과거의 그런 사연 그리고 현재 그 사연이 맞는 컴플렉스들을 해소하는 뭐 중독적인 요소 이런 것들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또 그런 부분이 매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제 사실 이것을 연기했을 때는 2-3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20대였고 올해는 제가 30대가 됐어요. 그래서 또 모든 배우들이 그럴 테지만 지금 하면 더 잘하겠다 싶기도 하고 또는 지금 하면 저거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장면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무식 선배님의 리액션이 너무 좋았고 또 감독님의 연출력이 너무 훌륭하셔서 제 인물이 많이 지루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만화적으로 보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캐릭터입니다. 네. 저는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이 시끄러운 방을 맡기에는 제 대사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적었어요. 더 시끄러워야 된다 생각했기에 제 대사의 30%는 애드립이거든요. 네, 그거를 뭐 현장에서 바로 나온 애드립도 있고 제가 대본 분석을 하면서 만들어
애드립으로 감독님 때 먼저 항상 촬영 전에 감독님 방에 들어가서 이 애드립을 하겠습니다. 네, 허락을 받고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기도 하고 마침 기술 시사를 하고 작가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셔서 애드립이 좋았다는 칭찬을 받아서 네, 너무 만족했고요. 나와서는 그리고 부천 영화제에서 처음 영화를 봤어요. 완성본을. 그때 욕을 하면서 오뎅 국물 뒤엎는 씬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생각에서 내가 배우라서 내가 나주에 이입해서 눈물이 쏟아지는구나 생각했는데 요즘 관객 리뷰들을 잘 보고 있는데 저처럼 생각해 주시는 관객분들이 적지 않게 계셔서 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여기 아람영화사의 대표님께서 처음에 책을 주시면서 연락이 오셨어요. 전박이 역할이라고. 그래서 대본을 사실상 배우들이 보면 사실 자기가 분량이 얼마나 되나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대본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수와 연기자를 같이 겸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얼마나 나올까 봤는데 대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저 대사가 없는데 언제 나오지? 지문을 읽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더니 등장하는데 계속 지문상으로 그냥 숨어 지내는 듯 살아있는 듯 좀비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보는 느낌은 약간 작고 왜소한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이게 과연 저도 제가 맞냐고. 그래서 저희 감독님이랑 저랑 처음 인사드린 자리에 왔는데 감독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진짜 표정이 이건 뭐지? 이런 표정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맞죠? 네. 제 감독님이 그래가지고 실상 이 전박의 연기를 어떻게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 기자간담회 때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자리가 좀 소중한 것 같아요. 왠지 새롭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비밀을 공개할게요. 제가 이혼한 지 7년 됐습니다. 왜 이혼한 지 7년이 됐느냐? 술좀 갖다 주세요. 잠깐만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혼한 지 7년 됐는데 이혼 후 제가 딸이 둘이 있고요. 저희 어머니와 넷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어머니의 친언니죠. 이모가 사실 정신분열증이라고 정신지체 상급을 앓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한 20여 년간을 계시다가 의사소통이라는 게 다 계시죠.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모를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같이 살자. 엄마도 외롭고 우리가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살자. 그래서 이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모님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알아들으시고 생각할 줄 아시고 따뜻한 감정이 있고 근데 행동 자체가 좀 많이 독특하시죠. 그러니까 이모님을 제가 지금도 같이 살고 있지만 이모님을 보시면서 밥을 먹을 때나 생활할 때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어떻게 보면 레퍼런이라고 하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집이 용인인데 제 어머니가 꼭 보고 싶다 해서 저희 이모님이랑 표를 2장을 끊어드리고 극장에서 보시더니 저희 이모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역시 저희 이모님을 보면서 울진 않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모님이 어떻게 보면 이 중동 노래방에 나오는 전박이 같이 가족과 사회에서 버려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연구했고 저희 이모님의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중동 노래방의 전박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중요한 건 이모님인데 이혼한 얘기는 왜? 동정표. 그런 의미 가시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DVD 코멘터리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궁금한 장면 혹은 궁금한 설정들에 대한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택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주신 분 앞에 세 번째 줄입니다.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 번째 관람을 했는데요. 이번에 개봉하고 나서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연출적인 거에서 되게 음향 효과에 되게 공을 들이셨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연출님이 이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좀 표현하기도 하셨던 게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배우님들한테는 기억에 남으셨던 에피소드,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듣고 싶습니다. 크게는 그 책 자체가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지루해지는 걸 굉장히 저도 처음에 겁을 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조명이나 촬영이나 좀 지루하지 않게끔 해보자라는 데 합의를 같이 했었고, 사운드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필요해요. 문자로 질문했어요. 연출의 그래서 중점. 지금 말씀한 사운드를 예를 들었는데 사운드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 가장 큰 거는 공간의 특수성,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을 지루하지 않게 촬영의 다변화나 조명을 이용해서, 그리고 사건의 어떤 간격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배치를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캐릭터인데 결국에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언제나 말씀드린 것 같이 세트도 우리 캐릭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캐릭터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모이게 되면서 사실 누구나 그런 것들은 궁금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씩 보여주는 재미에 초점을 뒀습니다. 네. 에피소드들이 인터뷰할 때도 막 몇 가지 말하고 했었는데 새로운 걸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압박이 지금 들고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광주 세트장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촬영을 해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촬영하기 힘들었던 장면은 그 집단 강간 당하는 장면을 촬영 전부터 굉장히 솔직히 좀 겁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가 간접 경험이지만 그게 좀 몸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 전에 작업을 했을 때도 그랬고, 이제 제가 뭐 제 성격상 그런 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게 내가 아무리 간접 경험이지만 쉽게 털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거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 난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감독님이 세팅을 완전하게 해놓으시고 저와 합을 맞춘 그런 장면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하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20분 만에 끝났는데 제가 2시간 누워 있었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스태프분들, 여자 스태프분들 막 많이 우시고 했었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고,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정말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람을 흉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배우인데, 어떤 정말 그런 경험을 가진 이들이 봤을 때 상처가 되지 않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짧게 나와서 약간 실망했어요. 너무 힘들게 찍었는데 짧게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배운 장면이고 또 많이 배운 작품이고 많이 배운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싸웠는데 그때 정말 실제로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감독님 컷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래서 모든 스텝이 함께 컷을 외칠 때까지 정말 감독님이 모니터로 보시다가 뛰어나서 컷을 외치고 모든 스텝이 한 목소리로 컷을 외칠 때까지 싸웠던 기억이 있고요.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탱크탑 원피스를 입고 있잖아요. 그게
치마가 돼 있더라고요. 내려와 있어서 네, 이게 다 내려와 있어서 어느 순간 봤더니 치마가 돼 있어서 네, 다행히 그건 감독님께서 편집해 주셔서 네, 여배우로서의 모습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재밌어. 네, 저는 뭐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고요. 예, 아까 우리 배수원 배우님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 광주 세트장에 찍는데 이 머리를 2대8하고 이게 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점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 때 해놓고는 스튜디오 밖을 거의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트장을. 왜냐면 시민들이 저를 보고 놀래요. 놀래가지고 식당을 가면 아주머니들이 일을 안 하시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보셨죠? 네, 그래서 그 이미지 킬 때문에 굉장히 진짜 전방위 같이 세트장에 있는데 더우니까 저는 더운 게 제일 힘들었고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촬영하는 날에 우리 이문식 선배님이 저 대사가 한 마디 이문식 선배님이 사실 현장에서 좀 장난기가 좀 많으세요. 근데 저희 넷이 촬영할 때마다 이제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컷 감독님이 그래서 이제 커트로 아씨 또 전박이 때문에 엔진 났어. 저 대사를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있었는데 자꾸 저 때문에 엔진 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예. 왜 일러? 왜 모자? 아 이제 고사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 되죠. 아마 그 충분히 우리 수긍할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두 분 중에 누구시길까요? 배성님 골라주시죠. 네. 먼저 보셨으니까 안경 쓰시. 네. 네, 우선 영화 잘 봤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되게 의아스러웠던 지점이 이 영화가 어떤 시점에서 찍혔느냐가 상당히 계속 의아스러웠어요. 예를 들면 노래방의 외관은 마치 어디 그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건물 같고 또 이문식 씨가 쓰셨던 컴퓨터는 CRT 모니터의 해상도도 엄청 낮고 또 배송 배우님께서 쓰셨던 노트북은 제가 10년 전에 썼던 노트북이거든요. 딱 그 기종을 제가 썼었어요. 그리고 근데 중간에 보니까 김남희 배우님이 그 핸드폰을 꺼내는 것도 갤럭시 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저 자꾸 뒤죽박죽해서 이게 어느 시점을 뭐 픽스하고 찍으신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뒤섞어 놓으신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되게 감사하고요. 그건 의도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 어떤 시대를 현대로 하자, 과거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 부연 설명드리자면 아까 우리 방준호 씨 얘기한 것 같이 이 영화가 뭐 요즘 나온 영화처럼 어떤 시대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시대도 모를 수 있고 공간도 사실 이런 그렇게 생긴 노래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미스터 팡 같이 제가 시나리오 쓸 때는 지문은 없었어요. 그 전박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왜소한 사람을 떠올려서 썼는데 대표님이 저런 친구를 소개시켜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커피를 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랑 질문이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점을 규정하고 숨어있는 사람은 작아야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깨보자 뭐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노래방은 없지만 중동 노래방은 실제 합니다. 네, 뭐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부산 연지제국 월드컵 중동 노래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 혹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네, 그쪽에서 혹시 상표권을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 네, 아까 먼저 드셨습니까? 네.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저는 배우 세 분께 질문이 있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배우 세 분께서 각자 맡으신 인물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한 과거를 연기하시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배우분들은 그 각자 맡으신 인물들을 연기하시면서 어떤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집중을 하셨고 그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힘드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분씩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배소은 배우님께 노래를 원래 그렇게 못 부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남희 배우님 평소 성격이 원래 그렇게 인물 연기를 하셨는데 그거와 평소 성격이
다른지 궁금하고, 그리고 방준호 배우님 이제 그 머리 넘긴 제스처를 사용하셨는데 그 제스처는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거의 기자간담회 수준의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해 오신 것 같은 듯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 모두 아픔이 쌓여있는 인물들이 모였다라는 설정이 있는데 일단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근데 일단 저는 하수기가 가장 갖고 있는 아픔 중에 가장 큰 키워드가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근데 자살을 많이 시도했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가치관과 좀 달랐고 아무리 상상을 해도 모르겠고 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소재를 가진 소설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살하는 소녀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였었지? 하여튼 뭐 많은 고전 소설들을 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 그런 여자 캐릭터들을 감정적으로 깊게 다룬 소설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평상시의 모습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맨날 그 소설만 읽고 있으니까 조금 감정적으로 우울해지는 부분도 있고 집 밖에 저는 집에 잘 안 있어요. 집에 있는 거를 정말 답답해하는 성격이고 뭐를 하더라도 늘 밖에서 하는 성격인데 하숙이랑 좀 반대되는 성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화상 보여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저도 집에만 있고 영화사만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먹고 뭐 그 정도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털어내기가 시간이 좀 꽤 걸렸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착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질문 뭐였더라? 노래. 노래는 아직 감독님이 전 작품이 복면다로라는 작품인데 감독님께서 이거 진짜 힘들다 음치연기 너 진짜 힘들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저는 열심히 불렀습니다. 영화에서 열심히 불렀고 결과는 보셨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는 영화에서 제 캐릭터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제 딸의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성애가 제 모티브인 것 같아서 딸에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참 영화에선 딸을 한 번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딸을 만나는 장면이 없잖아요. 딸과 함께 있는 장면이 없어서 아역 배우로 나오는 그 딸의 사진을 계속 본다거나 동영상을 부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딸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혼자 그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고 또 외적인 면은 그 가발을 제가 계속 바꾸잖아요. 그 설정은 제가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만드는 설정이거든요. 분장팀과 함께 아무래도 가발을 계속 바꾼다는 설정은 여러 가지 도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도미로서의 모습도 보여지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숨어 지내는 존재잖아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발을 쓰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런 것, 네, 그런 설정에 있어서 가발을 선택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미장센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매일 보시고 우신다는 씬이 있는데 나주가 처음으로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는 씬이 있잖아요. 성욱한테 이렇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장대사를 하는데 제가 대본을 봤을 땐 그 대사가 그렇게 나주로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주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더니 감독님이 너무 흔쾌히 네,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캐릭터의 마음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 성격은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기자 간담회 때도 다 이 질문만 하시는데 실제 성격이 어떠냐, 정말 저러냐, 뭐 싱크로율이 어떻게 되냐 많은 질문 하셨는데 저 정도 밝으면 정말 도움이 해야 되고요.
정말 도움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안에 있는 내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제 안에 있는 부분들에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 정도 에너지 쏟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밝고 긍정적인 편입니다. 네. 네, 아까 여기 질문 내용에서 머리 네. 맞습니다. 저희 이 질문을 되게 좀 많이 받았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사실 머리 이렇게 넘기는 걸 제가 예상을 하고 아마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연습하고 이랬던 건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그걸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감독님께서 느낌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왜냐하면 전방위가 원래 이대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하수에게 닭발을 갖다 주고 할 때도 뭔가 좀 하수에 잘 보이고 싶고 뭔가 좀 전방위 역할에서 뭔가 좀 심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가졌을 때 왜냐하면 혼자만 해. 대사라도 있으면 뭐 하겠는데 이 얼굴과 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 이 전박이 느낌을 살릴 때는 내가 보기에는 저 그 느낌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촬영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좀 전에 우리 나주가 중간에 전 남편한테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아이를 제가 안았을 때 사실 눈물 연기를 처음 해봤습니다. 감독님 처음인데 제가 원카트에 오케이 갔죠? 그죠? 그죠? 네, 원카트에 오케이 갔습니다. 제가 감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스태프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한 3, 40분을 제 이제 딸을 키우면서 아이를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또 비슷한 날에서.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연기를 했는데 잘했죠? 저는 그 장면이 괜히 민감한 게 아니고 과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찍었을 때 이건 너무 뭐 순간적으로 울리거나 그럴 일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딱 그 감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오케이 했나? 그게 약간 네, 한 번에 오케이 했습니다. 한 번에. 그래가지고 사실 일반 사람들이 울면은 뭐 서로 하는데 이 노가인이 우는 거를 실제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진짜 전박이라면 어떻게 울까? 내가 정말 전박인데 나도 그런 고통과 그런 똑같은 시련을 갖고 있는 그 아이가 있는데 나주에 숨겨진 아이를 만났을 때 초코파이를 주면서 그 아이를 안을 때 죽은 나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느낌이 어땠을까? 찡하네요. 영화 보고 혼자 그 씬에서 혼자 울. 찡해요. 제가 찡했습니다. 네, 각자 씬에서 울.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영화 내내 한마디도 안 시켜요. 심지어 가수인 중동 노래방에 가수가 나오는데 노래 한 번 못 부르게 이게 잔인한 연출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고요. 또 질문 있으시? 사실 이런 얘기가 저도 약간 좀 흠칫한 게 맞아 이거는 영화 본 사람끼리 얘기하니까 나주가 죽은 거 얘기해도 되는 자리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은 이게 영화를 보고 대화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의 장점이 이거거든요. 스포일러에 대한 걱정 없이 아무 질문이나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유롭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서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이 의외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은 우리 그 한국의 어떤 이런 정서를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감독님께서 이 특이한 소재의 그 영화를 만들게 되신 그 계기가 뭔지 그리고 이걸 보는 관람객들의 어떤 그런 어떤 전파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실제로 이런 노래방이라든가 노래 도우미에 대한 어떤 이런 뭐 통계라든지 이런 조사 같은 거를 하셨는지 사실 여기에 보면은 저 프로 도우미라든가 이제 그 하숙으로 나오는 배수님 그 연기 그다음에 그 두 분들을 통해서 이 도우미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연히 거기 다 나왔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뭐 강남에 제가 듣기로는 강남에 직업
그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3만여 명 가까이 이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어떤 비애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었어요. 일단은 그 시나리오를 처음 보시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 영화를 연출을 하셨는지 이 영화를 보셨다는 무엇이었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동국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실제로 제가 졸업 작품을 제가 각 시나리오를 쓴 대본이 착각이란 단편 영화였는데 그게 모텔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한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화학작용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책도 이거는 뭐 제가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저는 아까 김남희 씨가 말한 그 처음 쓰신 분이 대표님한테 전달이 되고 그걸 제가 받아서 이제 재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책은 좀 어두웠고요. 저는 좀 이거를 좋아하는 소재니까 저로서는 야 이거는 이런 기회가 어떻게 우연이시겠지만 이런 기회가 생겼냐 싶어서 좀 각색을 열심히 임했는데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는 뭐 이 책을 영화를 보여줘서 뭐 어떤 희망을 갖자 이런 거창한 건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픔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우연찮게 모여서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좀 뿌듯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도움 캐릭터 만들면서 혹시 뭐 취재를 하시거나 고백인데 사실 요즘 시대에 그 노래방에 가면 하수기가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때 많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거 뭐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뭐 대단한 비밀이냐. 근데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거를 막 따지고 뭐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정하자. 이런 설정은 되게 특이한 설정이고 현실에서는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마음대로 뭐 파기 같은 경우가 뭐 큰데 숨어 다니면 작아야 되는 이 고정관념을 좀 깨보자 라는 설정이었고요. 그 업종에 임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많이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양지에 올라온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건 영화적인 장르의 특성이기도 할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 게 영화를 투수가 던지는 구질의 비유를 하면 직구도 있고 슬라이더도 있고 커브도 있잖아요. 슬라이더는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다 빠지는 거고 커브는 스트라이크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리얼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현실적인 이야기와 캐릭터로 시작을 해서 비현실적인 결말로 끝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아주 비현실적인 경로와 소재를 타고 가서 마지막에 현실로 돌아오는 형식의 영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는 일종의 비유하자면 커브 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결말에 도달하는 과정의 비현실성은 판타지 장르의 하나의 그 허용되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많은 비현실의 조합으로 어떻게 마지막에 관객의 가슴에 현실의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취재라는 부분이 다른 장르였다면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판타지 장르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 취재가 결국 필요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보시는 분의 판단일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예약 질문입니다. 사실 뭐 거리상으로 보면 마이크 없이 해도 충분히 되긴 합니다만 네. 저기 안 들리.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욱의 아내와 딸이 아주 남편에게 살해된 그 어떤 전사가 영화 속에 그냥 잘 표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넣었다가 빼신 건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 넣으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성욱이 이제 왜 야동을 소리만 듣는지 그 의미는 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결말이 이제 저는 약간 제2의 가족의 탄생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가족을 만들어 간다는 거에서 근데 혹시 생각하신 다른 결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결말. 혹시 생각하신 다른 결말이 생각하신 다른 결말이 있으세요? 동영 감독님 또 까먹으셨죠? 까먹기 전에 빨리 기억나시죠? 그
자, 첫 번째가 뭐죠? 두 번째 질문이 왜 소리만 듣냐 있고 첫 번째가 아내와 딸이 살해된 그게요. 참 그게 되게 예리하신데 나주 남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그것도 처음 쓸 때 뭐 시나리오상에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송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여진 거예요.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자살을 한 거였고 네, 영화상에 잘 안 보이죠. 아이가 성국의 어떤 거짓말 하나 때문에 유괴당한 아이가 죽게 되고 그거를 우리 성국 대중에 그 나쁜 놈은 찢어지는 놈한테 거짓말 한 번, 와이프한테 짜증 한 번. 근데 와이프 때문에 유괴가 당해서 아이가 죽었는데 성국이가 그걸 짜증을 내는 바람에 와이프가 자살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유괴한 사람이 나중에 남편이냐 그거는 이제 쓸 때부터 뭐 그걸 매칭을 시켜볼까 말아볼까 막 연결을 시키고 그 명계남 역할 그분이 나주를 찾아낸 그러니까 막 연결을 줬는데 그게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어요 중간에. 그게 꼭 그게 연관을 줘서 어떤 기가 막힌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넘어가 될 것 같다. 그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주 남편이 성욱의 아이를 죽인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결정을 하고 소리만 듣는 소리는 그것도 이제 뭐 좀 설정으로 처음 시나리오 쓸 때 좀 과한 설정 아닌가 싶었는데 그 뭐 장르의 특성상 양해를 보여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송기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또 빚을 갚아야 되고 노래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헷갈리긴 또 싫은 거예요. 그러려면 문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노래방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그 중에 성우가 고른 것이 그 야동에 나오는 여성의 황홀에 빠진 어떤 신음소리라고 설정을 한 것이죠. 그 뭐 성적으로 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영화에 보여지고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혹시 다른 결말이 있었는지. 머리 좋은 것 같아. 일단 결말은 이건 해피엔딩으로 가겠다라고 저는 처음에 결정을 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가버리면 제 스타일도 아니고 밝게 가자는 결정을 줘서 엔딩은 거의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고민이 굉장히 오래 했던 게 마지막 간판에 나주를 넣느냐 말느냐 그 문제를 제가 한참 고민했었어요. 이걸 나주를 간판에 넣어서 완전히 해피엔딩으로 그것도 꼭 해피엔딩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되면 없는 나주까지 넣어서 하나의 간판 안에 뭐 완전한 결말 느낌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생각을 달리하면 그 꼬맹이가 커서 간판을 보면 또 엄마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아픔을 고통을 또 대누님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보이지만 조금 저는 여운을 남긴다는 의미를 뒀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자주 인용하는 겁니다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한 말 중에 그 좋은 영화는 1층으로 들어간 관객이 2층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화 한 편의 영화를 본다는 게 무슨 사람 인생에 엄청난 뭐 변화나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영화 시작하기 전에는 1층에 있다고 느꼈던 사람이 끝나고 나면 2층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딱 한 층 정도의 어떤 감정의 변화 혹은 감정의 고양을 시켜주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결말이 그거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게 이제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도 지하에 있던 인물들이 드디어 지상으로 나오는 결말로 그 완결이 돼서 저에게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말을 떠올리게 했던 결말이기도 하다는 쓸데없는 말을 붙이고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신 건가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영화 잘 봤습니다. 노래하셔도 됩니다. 노래 앱도 좋은데요. 나나나나나. 배우세요. 보지 마세요.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영화에서 3대 남자만의
전유물이 노래방과 야동과 그리고 도우미 이거가 남자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 2명은 약간 좀 많이 무능한 방관자이면 반면에 여자 주인공들은 남자들의 폭력을 받으면서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면서 다시 한번 또 몸으로 이 남자들의 폭력을 버텨내면서 돈을 벌고 이 무능한 남자들한테 먹여 살려준다 이 이야기인데 감독님께서는 이 무능한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여자들은 이렇게 폭력을 남자들한테 받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또 남자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가족을 부양한다라는 좀 난해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에 대한 답은 감독님과 함께 배우분들도 이 캐릭터에 대한 근데 답을 같이 해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희 감독님께는 되게 어려운 질문을 좀 많이 주셨어요. 저희 감독님이 이게 공식 석상에 약간 울렁증이 있으셔가지고요. 어려운 건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질면은 좀 까먹어요. 실제로 아파요. 여기서. 근데 질문을 이해를 하시나요? 그런데 혼자 아파요. 남성의 역할과 네가 말하는 말 또 까먹었어. 질문을 한 개 이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 배우분들이 해주실 거고. 근데 지금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게 무능을 보여주거나 그럴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능의 문제가 아닌 거죠. 성욱이나 전박이나 피해 입은 어떤 피해를 입고 사람들과 대면을 못하고 숨어 있는 것이 이게 무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자 배우 우리 보험이들도 말씀처럼 뭐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뭘 가족을 그냥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하수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얘는 사실 돈도 빌릴 필요가 없어요. 돈을 받긴 하지만 그냥 게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악착같이 돈을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고 나주도 딱 한 나주는 다르죠. 조금 어떤 엄밀히 말하면 말씀드린 세 명보다 더 아픈 애죠. 더 아플 수 있는 애죠. 왜냐면 고통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 친구 나중간에 이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지금 구조가 또 만들어진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능의 문제, 뭐 여성상 남성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 생각은 어떤지.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말 아픔이 있는 실존 인물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객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시각에서 저도 보려고 시나리오를 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흑백 논리에 가까운 시각이었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조금 더 열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보고 그 인물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린 저의 결론은 성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주도 그렇고 전마기도 그렇고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살아나가는 방법들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남자여서 다르고 여자여서 다르고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여기 나온 인물 중에서 방관자라던가 아니면은 삶에 대한 의지가 소극적인 인물은 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이야기가 흘러나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어떻게 보면은 다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어떤 의지의 양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얘기여서 저는 공감이 많이 됐었고 그런 시각들을 저도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 드릴게요. 글쎄요. 무능력이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의 그 마음도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들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쉽게 얘기해서요. 성우로 나오는 이문시 선배님은 여기 지금 사실상 이 업종으로 따지면 갑이잖아요. 저희 나머지 세 명은 을입니다.
특히나 전박의 같은 경우는 을이 아니라 노숙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도우미들은 본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발로 찾아온 곳이고 또 이분들로 인해서 노래방이 운영은 되지만 그거로 인해서 뭐 여배우들을 위해서 무능력한 남자 무능력하죠. 무능력하지만 무능력한 남자 둘이서 요거랑은 조금 연관이 되나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질문은 감독님께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광준호 씨한테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답은 이렇게 됐고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이 있으면 마지막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망설이는 분들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영화상에서 그 나주 빼고는 다들 귀를 막고 있잖아요. 게임하느라 귀 막고, 여자 소리 듣는 귀 막고, 전박이는 아예 귀 막아버리고 이게 나주가 죽기 위한 장치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주가 파스한테 왜 그 신발을 선물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질문 감독님이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장면은 제가 굉장히 공들인 장면인 건 맞아요. 그게 좀 상징적이기도 하고 저희 아까 질문이랑 아까 드린 답이랑 틀린데 제가 이 영화 통해서 뭘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약간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게 귀먹어 있고 다 소리를 못 듣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한 명만 들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실제로 좀 저도 제가 서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야, 이런 상황은 좀 답답하겠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주가 더 애타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게 맞고 약간의 그렇죠.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의지가 들어간 장면인 건 그 장면에 그리고 원래는 그 씬이 대본상에서는 더 비참하게 100점을 맞아서 빰빠밤 이 소리까지 나는 거였어요. 근데 잔인했다. 그게 되게 잔인하게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까지가 나오는 건데 그게 편집이 됐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영화가 톤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빠져 있는데 갑자기 코미디가 나오니까 그게 도저히 그런 지금 김남희 씨 말한 대로 약간 날아가는 부분인데 그게 더 아이러니하고 코미디는 되는데 감정을 깨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뺐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이무식 선배님이랑 저랑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선배님께서 요즘에 버스 타고 가거나 해봐 진짜 기괴해.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다들 이어폰 끼고 스마트폰하고 공기 안 좋으면 마스크까지 끼고 다 그러고 다녀. 그게 성욱이랑 전박이랑 하수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 그렇게 지내. 근데 너무 공감이 많이 됐고 저도 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듣게 돼요. 근데 그래서 제 아픔에 취했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하수기도 그런 캐릭터였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그런 죽어가는 그런 맞죠. 어떡해. 기자님들도 남이로 어떻게 너무 그 캐릭터여서 근데 이제 나주의 그런 큰 그런 불상사까지 내 아픔에 취하고 내 안에 취해 있어서 못 막았던 장면인 것 같아서 좀 저는 공감이 많은 가는 장면입니다. 그 신발에 대해서는 누가 답을 해주시겠어요? 신발. 왜 하필 신발이에요? 왜 하필 신발인가요? 그 씬은 원래는 편집된 장면인데요. 하수기가 발이 꽁꽁 얼어 있는 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수기 발을 실제로 빨갛게 꽁꽁 얼어서 퉁퉁 붓게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컷을 찍은 게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돼가지고 쪼리만 신고 다녔어요. 네, 쪼리만 신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어그를 선물하는 게 그럼 사실
본인 마이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남민 씨 말씀대로 이제 그런 장면이 시나리오를 썼고 또 지금 분량이 많다 보니까 좀 빼다 보니까 빠졌는데 신발 장면을 좀 급하게 들어간 건 맞아요. 원래 처음에는 없었어.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게 나주가 간만 봐도 뭔가를 하승한테 주는 마음이 그 뒷 감정이랑 굉장히 연결이 될 것 같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려면 뭐 꼭 왜 신발이었냐라고 물어볼 말은 없는데 분명히 언급을 쪼리를 언급을 했고 한겨울이었고 그리고 첫 등장의 발부터 보이기도 하고 저는 공감을 했더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차 질문할 걸 한 후에는 이제 하셔도 소용없네요. 혹시 이거 안 물어보면 잠을 못 자겠다는 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네.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노래방 이름이 하필이면 중동 노래방인 이유랑 감독님이 이 영화랑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중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노래가 왜 중동 그것이 노래방인지랑 알고 싶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제가 받았을 때 제목이 중동 노래방이었는데 바꾸려고 했었어요. 원래 중동 노래방 제목이 너무 마이너하지 않냐. 영화는 잘 근데 어떤 노래방으로? 그러니까 노래방을 제목을 노래방 이름을 바꾼다라는 게 아니고 제목 자체를 바꾸려고 했던 거죠. 중동 노래방이 좀 약간 작아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중동 노래방이라는 제목이 각자 중독에 되어 있는 사람들의 얘기기도 하고 좀 그래서 미국 나가는 것도 있고요. 가장 좋았을 때는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완성본을 처음 봤을 때라든가 우리 하승양이 부천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았을 때 그리고 작품상 받았을 때 근데 더 사실 기쁠 때는 뭐냐면 아까 우리 김남민 씨가 말하는 건데 제가 찍은 장면 중에 제가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매번 울컥울컥하면서 좀 바보 같지만 이거 관객들도 좋아하겠다라고 그런 내심 그러니까 또 하게 되면서 이 영화 참 찍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찍어내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그 배우분들 입장에서도 기자간담회나 언론 시사회 또 오늘 톡이 있긴 했지만 오늘 개봉한 뒤에 직접 그 표를 구매해서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특별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오늘 그 관객과의 대화 함께 나누는 소감,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고 그러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까 그 영화가 이제 반응들은 좋은 것 같은데 영화가 좀 작고 좀 독특하면서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좀 각장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기 오기 전까지는 다운되었다가 요즘 관객분들 뵙고 약간 마음이 영화 얘기하면서 마음이 풀렸는데 재밌게 보셨으니까 다행이고 정말 좀 다음 작품도 제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시고 여기 모두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좋은 글 남겨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관객분들 만나 뵀을 때 했던 얘기인데요. 저희 영화에 사실 제가 막 날아다니면서 칼 휘두르거나 하지 않고 또 히어로가 나오지도 않고 예산이 큰 영화도 아니고 한데 저희 다 진심으로 연기하고 진심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상영관이 줄어든다는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요. 또 관객분들 만나 뵀었다라는 이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저희 영화 보시면 아마 굉장히 라면도 드시고 싶을 거고 초코파이도 드시고 싶으실 거고 술도 한잔 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이랑 한잔 기울이시던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한잔 하자고 꼭 말씀하세요. 왜냐면 전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래서
한잔 하시면서 요즘 뭐가 제일 힘든지 서로 물어봐주고 또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화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시고요. 해장도 잘하세요.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GV가 처음인데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관객분들과 만나는 시간은. 네,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영화는 큰 영화만 살아남는 이런 한국 영화 상업 영화 시장의 그런 구조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영화예요. 누군가는 만들었어야 할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배우로서 참여하지 않았어도 일반 관객으로서 굉장히 응원하고 대견해하고 기특해하고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영화예요. 눈물이 나네. 네, 하지만 근데 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관객분들이 다행히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런 응원에 요즘 힘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인지라 트랜스포머는 이제 시작했고 더 설 자리는 없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역주행해보죠. 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영화는 보면 볼수록 더 재밌다고 하잖아요.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좋게 보신 분들은 입소문 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도 빨리 가야 너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감독님이야 우리 또 오늘 진행 평론가를 또 맡아주신 우리 끝에 계신 분과 그를 솔직히 죄송합니다. 소감을 모르고 괜찮습니다. 김세윤 죄송합니다. 김세윤 작가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수원 배우님, 김남일 배우님, 저 방주로 저는 사실 가수 겸 연기자라서 제가 지금 창수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근데 연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문 배우분들한테는 사실 현장 가서도 굉장히 좀 미안한 점도 있었고 이 큰 역할을 맡아서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많이 두려움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또 8월달에 영화 개봉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개봉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에 계신 배우분 얘기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는데 판타지 장르라는 건 사실 어떤 공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존 말코비치 대기 보면 7층과 8층 사이에 7과 2분의 1층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해리포터는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들어가서 시작되는 이야기잖아요. 현실에서는 없을 것만 같은 하지만 현실에 잘 찾아보고 있는 작은 틈 하나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세상을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도가 많지 않은,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떤 현실의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현실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딘가 있었으면 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적은 한국 영화 최근 그 분위기에서 이런 시도가 이루어진 게 저는 굉장히 반갑고 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영화를 봤고 이렇게 이 영화의 프로도우미로 방금까지 영화를 2번이나 진행하게 돼서 무척 기쁜 마음으로 저도 오늘 함께 했고요. 늦은 시간까지 영화도 봐주시고 GV 봐주시고 다 고맙습니다. 화장실 가셔야 되니까 오늘 G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